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30대 여성이에요. 저에게 제 결혼 생활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저는 차별이라는 단어가 가장 딱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결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시모에게 끊임없이 차별받았거든요. 듣고 보면 참 치졸하고 어이없는 일들인데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쁘고 화날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화를 더 돋우는 건 남편과 신우였죠. 시부를 제외한 나머지 시댁 가족들 덕분에 저는 이제 시자 달린 거라면 뭐든 싫은 사람이 됐네요. 지금은 이렇게 싫어하지만 연애 때 결혼 초반에는 저도 분명히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답니다. 남편은 저를 가정적인 사람이라 좋다고 했어요. 제가 가정적인 건 맞는 말이었거든요. 장녀로 태어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히 제 일이었고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하던 요리와 가사일들이 제 몸에는 습관처럼 묻어 있었거든요. 저도 딱히 남한테 해주는 걸 싫어하는 타입도 아니라서 자주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최근 알아낸 레시피로 요리를 해서 대접하는 일도 많았으니까요. 솔직히 정말로 결혼을 하게 됐을 때는 살짝 겁도 났어요. 남편은 대기업 회사원이었고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댁이 잘 사는 것도 저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남들이 들으면 신데렐라라며 시집 잘 갔다고 하겠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낯설고 두려웠거든요. 게다가 저희 집이 그리 잘 사는 형편이 못 되다 보니 더 위축되는 마음도 들었고요. 저희가 살 집도 시부 명의의 집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기는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바로 남편의 시댁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그것도 시모와 신우에게 절절 매일 정도로 가까이 한다는 거였어요. 시부는 무서워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의 고민은 시모의 차별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별것 아닌 일들이긴 하지만 눈에 띄게 저와 신우를 차별하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명절 같은 때에도 신우에게는 명품 스카프를 선물해주던 시모가 제게는 양말 세트를 선물해준다거나 신우 경조사에는 몇십만 원씩 하던 시모가 저희 친정 경조사에는 항상 5만 원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앙금이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말 못하고 쌓여온 일들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 일이 벌어졌죠. 그날은 아무 연락도 없이 시모가 저희 집 벨을 눌렀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 저녁에? 애 아빠는 집에 있니? 네, 지금 씻고 있어요. 저는 이때 출산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손님을 맞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고 하물며 시모를 맞을 준비는 더더욱 되어 있지 않았죠. 시모는 거실에 앉아 있고 저는 아이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시모는 손주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TV만 보시더라고요. 남편이 나오자 그제서야 시모는 고개를 돌렸어요. 당분간 너희 집에서 지낼 생각인데 괜찮지? 나 네 아버지랑 싸웠어. 지긋지긋한 영감탱이. 늙으려면 곱게 늙을 것이지 어째 나이가 들수록 꼬장꼬장해지는지 몰라? 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어요? 몰라. 네 아버지 얘기는 꺼내지도 말어. 나도 곧 집을 구해서 나갈 거야. 당장 있을 곳이 없어서 온 거니까 길어도 몇 달 안 될 거니까 그때까지만 있게 해줘. 저는 시모의 말에 거절하고 싶었어요.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가 시모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제가 둘러서 말해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먼저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알겠어요. 당분간 이 집에서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요. 저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은 시모에게 오케이 사인을 내렸고 저는 튀어나오는 한숨을 삼키느라 애썼어요. 시모가 짐을 가지러 나간 사이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님을 모신다고 그래. 나 지금 어머니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출산 직후에 시집살이라니. 그냥
친정에서 조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에이, 뭐 그렇게 신경 쓸 일 있겠어? 엄마도 생각이 있으면 자기 괴롭히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 밖으로 잘 다니시는 거 알잖아. 당신이 신경 써야 할 일은 그게 없을 거라고. 게다가 엄마가 아버지랑 이혼하실 모양이야. 만약에 이혼하면 위자료 두둑이 받는다고 나한테 든든하게 챙겨준대. 희죽거리며 말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한숨이 다시 터져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시모가 하는 말이 그런 거지. 실제로 위자료를 지금 시모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면 진짜 나중 일은 모르는 거야. 혹시라도 모르니까 지금을 생각해, 응? 그런 실체 없는 돈에 휘둘리다 보면 나중에 곤란한 건 자기라고. 그러나 제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는지 남편은 성의 없이 손만 휘휘 저으며 괜찮대도 하면서 저를 달래듯 말하더라고요. 결국 그 길로 시모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 불편한 시간, 공간, 눈빛, 어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애 젖먹이는 것도 눈치 보며 먹여야 하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내 맘대로 못 가는 상황이 지속됐죠. 시모는 나름대로 바쁘게 살더라고요. 방 하나를 비워두니 거기에 명품 가방에 시계, 액세서리까지 전시해두고는 홀로 서게 하겠다며 들락날락거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조금 편했어요. 하지만 마주치지 않고 나서는 다른 상황이 또 저를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시모는 돈이 생기면 신우부터 챙겼거든요. 솔직히 저도 제 가족부터 챙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 애한테는 진짜 눈길 한 번을 안 줬거든요. 게다가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째서 돈을 신우에게 다 쓰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방 하나 비워두고 밥하고 빨래해주는 사람에게 돈 한 푼 줄 법도 한데 전혀 그럴 기미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려니 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 시모가 이러면 나도 친정엄마한테 더 잘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분노를 폭발시키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우리 아기 100일 때요. 솔직히 신혼의 아기가 100일이었을 때 시모가 이것저것 챙겨준 터라 저도 솔직히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100일이 되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기로 한 건데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도록 아무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기다리다 지쳐 그냥 나라도 애 100일 챙겨줘야겠다 싶어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둔 아기 100일상에 올릴 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애만 먹는 게 아니니 찜갈비며 잡채며 미역국까지 해놨는데 음식이 사라져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음식의 행방을 찾다가 시모가 생각났어요. 우리 집 냉장고에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셋뿐이니까요. 남편에게 연락하니 역시 신우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우집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제가 만든 음식들을 신우 내외랑 아이들이 다 먹어버렸더라고요. 찌끄러기만 남은 제 반찬통을 보니 열이 치솟았어요. 당신은 왜 여기 있어? 우리 애 100일인 거 내가 아침에 말했지.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여기 계셔서 모시고 가려고 했지.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럼 화 안 나게 생겼어?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지. 내가 만든 음식은 다 사라졌지. 어머님, 어떻게 우리 애 100일에 쓸 음식을 말도 없이 홀라당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 애만 중요하니? 나한테는 우리 딸 손녀도 귀해, 응? 너보다 내 새끼 뱃속에서 나온 애가 더 귀하다고. 너도 설마 내가 지금 돈 없고 백 없다고 나한테 뭐라 하는 거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저속하다, 응? 어머님이 돈이 없기는 왜 없으세요? 그만한 명품들 있으면 웬만한 집 한 채 정도는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정말 웃기잖아요. 내 새끼 음식 차려놨는데 어머님이 음식을 다 가져갔으니까 제가 화내는 건데 왜 이야기가 거기로 튀어요? 제 딸 음식을 대체 왜 가져가셨냐고요? 어머, 반찬 좀 가져갔다고 시어머니를 잡네 잡아. 꼴랑 몇 개 가져온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쳐?
그 반찬 몇 개를 만든 건 저잖아요. 게다가 신우한테 그렇게 퍼다 주시는 거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제가 만든 것까지 여기 가져오시는 건 좀 아니죠. 제가 어머님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다 해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신우하고 차별하시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게다가 손주들까지 차별하시잖아요. 차별이라니? 나는 없이 사는 너희 올케가 눈에 밟혀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차별을 한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네가 우리 집 사람이니? 넌 부혜자잖아. 없이 사는 신우요? 우리 집보다 평수도 넓은 데다 애도 하나뿐이고 남편은 돈 잘 벌어서 일도 안 하는 신우가 없이 살아요? 왜 이래 당신? 그만 좀 해. 왜 이렇게 심술궂게 굴어? 그것도 누나 집까지 와서. 너도야. 넌 도대체 어느 집 가장이니? 애 100일에도 늦도록 남의 집에 가 있는 네 꼴은 정상이냐? 애 100일상 뺏긴 걸 버젓이 보고도 누나 집에서 있는 게 좋으면 그냥 누나 집에서 지내.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화를 삭히지 못했고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냥 시모가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시모 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시모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가득 했어요. 꼬막, 조기, 찜갈비에 전까지. 아침부터 점심까지 꼬박 음식을 만들었는데 시모가 제 앞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 생일이라고 챙기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저번에 내가 화낸 일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 네가 이렇게 아양을 떨어도 난 안 넘어가.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시모가 방으로 들어가자 그 음식들과 반찬까지 탈탈 털어 친정으로 가지고 갔죠. 친정에서는 무슨 잔치하냐며 좋아하셨고 그렇게 먹고 즐기다가 저녁 무렵이 됐죠.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생일인데 어디서 뭐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침에 하던 음식들은 다 어디 갔어? 밥이라도 먹으려니 반찬이 하나도 없잖아. 아침에 하던 음식? 그건 죄주인 찾아갔지. 친정에 갖다 주려던 거였어. 집에 반찬 없으면 시켜 먹어.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됐고 빨리 들어와. 엄마 지금 쫄쫄 굶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시켜 먹으라니까. 나 오늘 늦게 들어갈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생일에 생일상도 안 차리는 며느리가 어딨어? 내 새끼 생일 음식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잊었어? 다들 자기 가족만 챙기는데 나도 내 가족 좀 챙길게. 뭐가 나빠? 그니까 나 찾지 말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내. 나도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낼게. 저의 빈정거림에 남편이 먼저 전화를 끊었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실컷 놀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시모가 깨어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역시나 한 소리 하셨죠. 시모 생일도 안 챙기는 며느리가 여길 왜 들어와? 어이구, 내가 복이 없는 년이지. 생일에 미역국도 못 먹는 내가 무슨 복이 있어.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생각 없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나 몰라? 어머님, 섭섭해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전생의 죄는 제가 지었겠죠. 제가 해놓은 음식이며 물건이며 싹 다 누가 가져가는 팔자라니. 도대체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길래 매번 이렇게 남 좋은 일만 하나 모르겠네요. 그쵸? 한껏 빈정거리는 제 말에 시모는 부들부들 떨며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아침에 시모에게 들은 말 때문에 화가 나서 말이 막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음식이나 물건을 신우에게 가져가는 일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매번 자기가 위자료 받으면 너한테는 절대 못 준다며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깟 돈 필요 없으니 빨리 우리 집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렇게 시모와 싸우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시모가 저와 남편을 불렀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주는 눈칫밥도 이제는 먹고 싶지 않고 이래저래 억울한 일이 많으니 이 집에서 나가 새로 거처를 마련할 생각이다. 그러니 내가 들어갈 곳의 전세금을 너희가 마련해. 시모의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세요? 못해도 1억은 너희가 해줘야 되지 않겠니? 혼자 살아도 제대로 된 곳에 들어가려면 그 돈도 모자라긴 하지만. 어머님,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차라리 그냥 집에 돌아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각방 쓰는 거나 별거나 뭐가 달라요? 이번 기회에 가서 이혼 결정 지으면 될 것 같은데. 난 그 집엔 절대 안 들어가. 내가 미쳤니? 그 양반이랑 다시 얼굴 마주하게? 그럼 아가씨 댁은 어떠세요? 어머님이 많이 좋아하시고 또 편해하시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없이 사는 딸 신세 망칠 일 있니? 어떻게 딸 집에 들어가서 살아? 신우가 왜 없이 살아요? 우리보다 집 평수도 넓고 돈도 우리보다 더 많이 벌잖아요. 우리 집에 있기 싫으시면 아가씨 집도 괜찮죠. 내가 아니라 네가 싫은 거겠지. 왜? 한 달에 방값이라도 줘? 월세라도 내야 하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와서 살면서 꼭 그렇게 해야 해? 월세 주실 생각은 있으셨어요? 그냥 아가씨 댁에 가세요. 저희 1억 없어요. 내가 너희 돈 떼어먹는 데니? 웃겨 진짜. 네 시아버지한테 위자료 받으면 나도 다 줄 거야. 시모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저는 육아휴직, 남편 혼자 버는 데다가 저축해놓은 돈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만 시간을 줘봐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반대하려는 저를 말린 건 남편이었어요. 무슨 생각이 있어 이러나 보다 싶어 방에 들어갔을 때 물어봤어요.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해드린다는 거야? 진짜 해드릴 거야? 그냥 시간 끌기야. 대놓고 안 된다 말 못하잖아. 그 사이에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지. 남편 말은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지켜보자였어요. 저는 빨리 나갔으면 해서 좀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시모의 명품 쇼핑이 심상찮더라고요. 무슨 돈이 생겨서 저러나 싶었는데 신우가 좋나 보다 했었거든요. 시부와 살 때도 명품 쇼핑을 자주 했던 터라 별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저는 며칠 뒤 깜짝 놀라고야 말았어요. 제 자산관리 어플에 제가 쓰지도 않는 카드 내역과 카드론 내역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오류인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카드는 제가 만들어서 초창기에 조금 쓰다가 최근에는 쓰지 않고 내버려둔 카드였어요. 더 좋은 혜택의 카드가 나와서 그걸 그냥 둔 것인데 그게 왜 사용됐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카드부터 찾았어요. 그런데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카드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저는 카드사에 들어가 쓴 내역을 훑어봤어요. 그리고 그 카드가 시모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모가 산 가방이 카드 내역에 떡하니 찍혔더라고요.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 얼얼한 배신감. 이 카드를 시모가 뒤져서 가져갔을 리는 없고 분명히 남편이 찾아서 줬겠죠. 기다려보라더니 이 꼴을 보게 하려고 기다리라고 했나 싶었어요. 카드는 한도 끝까지 사용한 상태고 카드론도 1,000만 원 가까이 받았더라고요. 저는 열이 받아서 시모를 찾아 신우집까지 갔어요. 들어가는데 남편 신발이 거기 있더라고요. 이놈은 또 여기 왜 와 있는지. 그치만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에 싸잡아 추궁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시모에게 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 카드 돌려주세요. 무슨 카드? 난 몰라. 네 카드를 왜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요? 알겠어요. 저는 시모의 말에 당장 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카드 정지하려고 하는데요. 네, 모르는 사람이 카드를 쓰고 있어요. 도둑 맞았나 봐요. 제가 내용을 다 말하기도 전에 시모가 제 전화를 획 뺐더라고요. 왜 네 맘대로 카드를 정지해? 어머님은 모르신다면서요. 그리고 제 카드 제가 왜 정지를 못 시켜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게 맞잖아요. 이번에 나온 카드비 어떻게 정산하실 거예요? 제 말에 시모는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옳다구나 싶었어요.
넌 왜 내 카드 훔쳐서 어머님한테 드렸어? 도둑이니? 그리고 주고 싶으면 네 카드 주지 왜 남의 카드를 주고 난리야? 좀 그만해. 그깟 카드 얼마 썼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야? 그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최소한 예의라는 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말 한 번 잘했다. 네가 말한 그 예의에 남의 카드 훔쳐가는 건 잘못 아니야? 이 집구석에서 내가 차별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건 상황이 다르잖아. 그 카드값 못 갚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 신용도 팍팍 떨어져서 신용불량자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내주면 되잖아. 얼만데? 1,400이다 이놈아. 카드값이 400에 카드론이 1,000이야. 제 말에 남편이 깜짝 놀라 시모를 쳐다보더라고요. 위자료 나오면 다 갚아줄게. 그동안만 좀 어떻게 해줘, 어? 위자료 받으면 그 정도는 푼돈이야. 지금 그 푼돈이 없잖아요. 그 위자료는 대체 언제 받으시는 건데요? 아니, 아버님이랑 이혼하실 마음은 있으세요? 실체도 없는 돈을 믿고 이렇게 큰 돈을 쓰시면 그걸 갚아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 메워야 하는데. 올케,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쓸 때 썼겠지. 쓸 데 없는데 돈 쓰고 막 그럴 리 없잖아.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거드는 시누의 말에 저는 열이 한 단계 더 올랐어요. 그런데 머리는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럼 아가씨가 카드값 내시면 되겠네요. 어머님이 사용하시는 돈의 절반이 아가씨 댁에 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한테 받을게요. 그럼 될까요? 아니, 왜 그걸 나한테 받아? 올케 진짜 상식 없는 사람이네. 이보세요. 그거 난 한 푼도 쓴 적 없거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머님 편 들고 싶으시면 아가씨 돈으로 카드값을 갚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솔직히 어머님 위하신다면 그 정도 가능하잖아요. 이거 봐요. 아무도 이 카드비 안 내준다고 하잖아요. 몰래 카드 가져가 놓고 카드비는 저한테 다 맡길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화가 너무 났어요. 카드를 준 남편도, 카드를 쓴 시모도, 카드로 혜택을 본 신우도. 저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때쯤에는 2판 4판이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냥 막 나가기로 했거든요. 어차피 긁은 사람은 어머님이시니까 어머님이 카드값 갚도록 할게요. 그 말에 시모가 멀뚱멀뚱 쳐다만 보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낼 생각이 없는데 지가 저런들 무슨 상관이야? 이런 표정이었죠. 저는 그런 시모의 표정을 뒤로 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곧 이혼 서류 갈 거니까 알아서 해.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한 첫 번째 일은 시모 방에 있는 명품 액세서리와 시계, 가방을 싸그리 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다 전당포로 가져갔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고가의 전자기기나 명품 가방을 맡기고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전당포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것들을 다 맡기니 카드값보다 좀 더 나오더라고요. 명품 가방 같은 건 원래 그렇게 크게 쳐주지는 않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또 값이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다 팔고 나온 전당포 앞에서 저는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빚부터 싹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갔죠. 집에 갔더니 시모가 흥분해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제껏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그 모습을 만든 게 저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이 통쾌해서 웃음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너 미쳤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함부로 팔 수가 있어? 내 물건 다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걱정 마세요. 그 물건들 다 전당포에 맡겼어요. 그리고 받은 돈으로 카드값 다 갚았고요. 1,400만 원 들고 가시면 그대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행이죠? 최소한 다시 되돌려 받을 수는 있으실 테니까요. 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년, 어떻게 그걸 다 가져가서 맡길 수가 있어?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권리가 너한테 있어? 그럼 제 카드 마음껏 쓸 수 있는 권리는 어디 있었는데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어떻게 육아휴직 중인 며느리 카드 펑펑 쓰고는 안 갚을 생각을 하세요? 저와 시모가 싸우는 걸 보자 남편은 제 손목을 붙잡더니 이야기 좀 하자고 돌려 세우더라고요. 너 진짜 너무하다. 이혼 이야기도 그렇고 어머님 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해. 내가 알아서 다 해결했을 텐데 왜 일을 크게 벌려? 네가 더 너무하지. 네가 하는 말은 다 너 스스로한테 해야 하는 말 아니야? 누가 들으면 고해성사인 줄 알겠네. 그렇게 시모와 신우가 좋으면 그 집 가서 살아. 여기 있는 처자식 다 무시하는데 네가 아빠고 남편이야? 해결? 네가 뭘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아까 그럼 카드값 누가 갚아줄 거냐고 물었을 때 왜 대답도 안 했어? 갚을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랬던 거 아냐? 가족이잖아. 당신이 힘들면 나도 도와주려고 할 거야. 이번 일도 그래. 힘든 엄마 생각해서 한 일이야. 그걸 왜 그렇게 비꼬아서 생각하는 건데? 그건 네 생각이겠지. 비꼬아서 생각한다고? 너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 솔직히 나는 이혼? 소송으로 가도 상관없어. 난 잘못한 거 하나 없으니까. 내 카드 몰래 가져다 심어준 당신 잘못이 더 크거든. 그러니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 주는 건 정해진 결과야.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 잘 모시고 살아. 나는 소송 진행하는 동안 친정 갈 거니까. 그 마지막 말을 듣고서야 남편의 정신이 돌아오는 듯 보였어요. 그 눈빛에 당황함이 가득했거든요. 제가 없으면 누가 시모 밥하고 빨래해줘요? 시모는 시부집에서 가정부가 해주는 대로 살았으니 살림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잠깐만. 당신이 집 나가면 누가 어머니를 모셔?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내가 이혼할 만큼 잘못한 건 아니잖아. 잘 생각해봐. 아버지랑 어머니 이혼하면 위자료 빵빵하게 나와. 우리한테도 얼마 떨어지겠지. 근데도 진짜 이혼할 거야? 난 돈 필요 없어. 지금 당장 가정부가 필요하면 용역업소에 연락해. 저는 그렇게 말을 던지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님,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금 경황이 없어서요. 저희 부부 이혼하려고요. 제 전화에 시부는 가족 전원을 집으로 부르셨어요. 한 번은 거쳐야 할 일이었죠. 시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시부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시부의 얼굴이 벌겋게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시모의 얼굴은 헬쓱하게 질렸고요. 이 여팬네가 이혼 전에 별거 하자고 하더니 기어이 아들 집에 기어 들어갔어? 아니 얻어먹으려고 갔으면 조용히 잘 있을 것이지. 왜 분란을 만들어서 애들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도록 만들어? 내가 왜? 뭘 잘못했어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쳐. 그런데 내 물건 가져다가 멋대로 판 며느리도 잘못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만 난리예요? 아버님, 그 물건 판 거 아니고 전당포에 맡긴 거예요. 그 돈으로 제 카드빚 갚았고요. 결제일이 코앞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사실 그 카드값만큼 가져가면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엄밀히 따지자면 판 건 아니죠. 옳게. 아무리 그래도 사람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었어? 아가씨, 그렇게 어머님을 위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당포에 맡겨놓은 명품 다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본인 돈으로. 어머님 목숨보다 소중한 거라잖아요. 딸이 돼서 그것도 못 해줘요? 그것보다 배는 받아오셨으면서. 제 말에 결국 시모도 신우도 입을 꾹 닫더라고요. 신우는 시모 명품을 되돌려줄 생각도 없어 보였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남한테 그걸 강요하지 마요. 아시겠어요? 이거 봐요. 내가 이 꼴을 보고 살아야 해요? 당신이 위자료를 계속 적게 말하니까 내가 이혼을 못 하잖아요. 빨리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고 이혼해줘요. 그제야 감이 오더라고요. 어머님이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혼을 왜 안 하나 싶었거든요. 위자료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말에 시부의 표정이 참 오묘하더라고요.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그런 이상한 얼굴. 뜸들이던 시부가 말을 꺼냈어요. 당신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근데 위자료는 아마 없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재산이 얼만데? 당신이 위자료 적다고 할 때부터 조금씩 처분해서 이제 별로 없어. 그래도 3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마저도 기대 못할 거야.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려는 게 당신 사치랑 낭비 때문이었거든. 근데 이거 봐봐. 자식들 이혼까지 하게 만들었으니 당신은 유책 배우자인데다가 며느리한테 위자료를 줘야 할지도 모를 사람이 됐어. 내가 재산을 나눠도 당신한테 돌아갈 몫에서 위자료를 다 빼면 얼마 안 남아. 그 말에 시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남편과 신우의 얼굴도 당황함으로 말을 못하더라고요. 실체 없는 돈을 믿었던 남편과 신우의 벙찐 표정이 압권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한참 웃었어요. 당신 거짓말이죠? 설마 그 돈, 땅 다 팔았어요? 아니지. 팔면 돈이라도 남을 텐데 그거 다 어쨌어요? 어쨌긴 기부했어. 아깝기는 했는데 당신한테 뺏기는 것보다는 기분이 훨씬 낫더라고. 적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은 아니었으니까. 그게 말이 돼요? 진짜 내 돈, 내 위자료 어디 갔냐고요? 당신 나 속일 생각하지 말아요. 뭐? 나한테 돈 맡겨놨어? 왜 맨날 내 얼굴만 보면 돈 타령이야? 내가 번 돈 집에서 펑펑 쓰기만 하고 한 푼 모아놓은 것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돈돈거려? 나도 위자료는 받아야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싸우는 시부모를 보며 저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집에 가려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과 신우가 제 뒤를 쫓아와 구두를 신으려고 하더라고요. 딱 보니 시모 버리고 도망가려는 꼴이더라고요. 그렇게 가족사랑 어쩌고 하더니 어머님 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도망치는 거야? 진짜 뻔뻔들하다. 마지막 정도 뚝 떼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 하는 거 보니 나 늙어서 쓸모없어지면 어떻게 행동할지 딱 보여. 이혼하는데 망설임까지 가져가줘서 고마워. 빈정거리는 제 말에 남편은 얼굴만 벌겋게 된 채 말도 못했고 신우는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시모는 결국 빈털터리로 내쫓기게 됐고 전 남편은 집을 시부에게 반납하고 시부 집에 들어가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저는 합의로 이혼을 잘 마무리하게 됐어요. 소송으로 갈 줄 알았는데 합의가 된 이유는 시부 덕분이었어요. 남들 눈을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 시자가 달린 건 진절머리가 나서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시부에게 받은 돈과 위자료로 받은 돈을 합치면 지방에 방 하나 전세받을 정도는 돼서 지방 내려가려다가 아픈 친정아버지 때문에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손주가 있으니 집안 분위기는 더 좋아졌죠.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을까요? 그해 가을 추석을 앞두고 친정아버지의 지병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 시모와 전 남편, 전 신우와 마주쳤어요. 상대방은 우리가 온 건지도 모르고 싸움에 한창이더라고요. 듣고 싶지는 않았으나 들려오는 대화를 유추해보니 전 시모가 위암에 걸려 입원해야 하는데 둘 다 자기가 못 모신다며 서로 떠넘기고 있었어요. 신우는 자기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돌볼 수 없다고 하고 전 남편은 시부가 싫어해서 모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끼인 시모의 표정이 피곤과 절망으로 절어있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지 못한 채 두 남매는 싸우기에 급급했어요. 아니, 누나가 더 많이 받았잖아. 나는 엄마 때문에 이혼까지 했다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봐줄 사람도 있었겠지. 내가 뭘 더 받아? 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게다가 이혼한 건 네 잘못이지 왜 남한테 뒤집어 씌워? 결혼 전에는 나보다 네가 더 많이 엄마한테 받지 않았어? 내가 월세 내잖아. 매달 내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 얼마 안 되는 월세 내주면서 나한테 생색 내는 거야? 그럼 월세 앞으로 내가 낼 테니 네가 엄마 돌보면 되겠네. 전 시모는 두 사람을 피해 조용히 대기석으로 와서 앉더라고요. 바로 저희 옆자리였는데 저희는 신경을 쓰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때 친정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어요. 너 이혼한 거 참말로 잘한 짓이다. 저런 집구석에 있었으면 저 시모 간병은 너 혼자 다 했을 팔자 아니냐?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저 집 식구 아니잖아요. 그제서야 시모는 저희를 눈치챈 듯 하더라고요. 순간 깜짝 놀라던 얼굴이 곧 팔짱을 낀 아버지와 저를 보더니 부러움으로 물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큰 병 얻은 건 유감입니다만 긴 병에 효자 없는 거 아시지요? 본인 앞날은 본인이 잘 챙겨야 하겠네요. 친정 아버지의 말에 전 시모가 눈시울을 붉게 적시며 말하더라고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며느라가 내가 참 잘못했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아픈 엄마 안 돌보려고 싸우는 걸 보니 이 세상 헛살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네가 있었으면 이런 비참한 꼴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누구든 그 집에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만 죽어났겠죠. 그렇게 애지중지 자식들만 챙기면 뭐해요? 인간들이 돈 없는 엄마는 이제 엄마로도 안 보는데. 마음을 좀 더 곱게 쓰셨으면 애초에 며느리 차별을 안 했으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는 면했을지도 모르죠. 그래, 다 내 잘못이고 다 미안해. 너 우리 아들이랑 다시 결혼해서 날 돌봐줄 수 없겠니? 이러다 진짜 요양병원에 죽을 때까지 갇혀 지낼지도 몰라. 시모의 말에 먼저 반응한 건 친정 아버지였어요. 끔찍한 소리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소리입니까? 예? 남의 귀한 딸 데려가서 흠집 내놓고 만신창이 만든 거 사과는 못할 망정 이제와 제 몸 아프다고 우리 딸한테 수발 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에 어이가 없어서. 그쪽 집안에서는 우리 딸이 눈에 못 미쳐도 우리 집에서는 곱게 자란 귀한 딸이라고요.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으면 말이야 저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아프다는 걸 핑계로 어떻게 내 귀한 딸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덜 됐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며느리한테 병수발을 시켜? 아니, 그걸 이유로 재혼을 하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말이지. 친정 아버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더군요. 제가 처음에 이혼했다고 했을 때는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며 저에게 한 소리 하시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도 시모의 말에 버럭하시고 말았던 거예요. 제게 들었을 때는 과장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않으면 진실을 알기 어렵다며 저에게 말하기도 하셨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별거 아닌 일에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한 거로 보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직접 만난 시모의 생각보다 더 뻔뻔함에 아버지도 제가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우리 딸 절대로 다시 못 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저런 집구석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발 들라고 할 거면 아예 우리 집에서 처녀 귀신으로 죽게 만드는 게 낫겠소. 결국 아버지의 호통에 시모는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큰 소리에 피가 나도록 싸운 두 남매가 저희 존재를 눈치채고 가까이 다가왔어요. 오랜만이네. 엄마가 또 무슨 이야기 했어? 병수발 들어줄 사람 없다고 나더러 당신이랑 재결합하래. 그 소리에 우리 아버지가 버럭하셨고. 그 말에 전 남편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라고요. 당신이랑 아가씨, 어머님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렇게 죽고 못 살게 애틋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나 봐? 서로 안 모시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보면. 그런 거 아니야. 우리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래, 그렇겠지.
이야기 다 들었어. 아버님 재혼하셨다면서? 그 사이에 자식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머님 위자료도 날아가고 이번에는 상속도 날아갈 판이잖아.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실체도 없는 돈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돈이었어. 그리고 액수는 크지 않지만 위자료를 받기도 하셨고. 근데 그걸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다고. 아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면서도 그 명품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는 거야? 누나도 나도 불안하니까 카드나 현금을 못 주는 거야. 저번에도 내 카드로 쓴 돈 생각하면 진짜. 들어보니 시모가 저한테 한 것처럼 전 남편에게도 그대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당해보면 그게 얼마나 짜증나고 열받는 일인지를 여실히 알게 돼요. 지금 전 남편처럼요. 당해보니까 잘 알겠지? 내가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에 와서 꺼낼 이야기는 아니지만 말이야. 지금이라도 그 열받는 기분을 당신이 알게 돼서 참 기쁘다. 나만 알고 있기엔 너무 화나는 일이었거든. 제 말에 전 남편은 그저 찡그린 얼굴로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입이 있으면 뭐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구구절절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게다가 시부는 그 내연녀와 자식에게로 재산을 모두 옮겨놨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신우는 시모를 데리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남매가 같이 시모를 모시고 온 걸 보면 시모도 그렇게 자식 농사를 망치진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들린 소식을 들으니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참 끝까지 자기들 생각만 했고 시모는 자식을 잘못 키운 벌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애지중지 며느리랑 차별해가며 잘해준 자식 둘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한 시모가 요양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전문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데 연세가 많다는 핑계를 대며 적극적인 치료를 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딱하기도 하고 자기 묘자리 자기가 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적은 없어요. 솔직히 더 이상 관여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런 이유로 이혼을 했을 때는 내 인생에 내가 잘못된 줄을 그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좀 더 참았더라면 더 나은 미래가 그 어디쯤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라는 사람은 망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혼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연애는 둘이서 하는 거지만 결혼은 온 집안이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맞춰야 하는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무조건 양보하면 저는 실속 없이 모든 걸 뺏길 수밖에 없고, 제가 무조건 가지려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밸런스를 맞추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과 트러블이 있더라도 남편이 제 몫을 다해 저와 소통해준다면 굳이 헤어질 필요까지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댁 구성원들은 거의 다 저를 밀어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나의 정신적인 고통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포기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했으니까요. 그 당시 저에게는 나부터 살고 봐야지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위해주지 않는 그곳에서는 저라도 저를 챙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전만큼 풍족하진 않아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제가 하기 싫은 건 하지 않는 생활만으로도 마음이 편하고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제 이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지금은 지인들과 농담도 하고요. 한동안은 이혼, 돌싱 이야기만 들어도 스트레스였는데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 사연글을 보낼 정도의 소재거리 정도가 된 거죠. 제 글을 읽고 함께 즐겨주신다면 저도 기쁘답니다. 이렇게 긴 글을 쓰는데 어색한 점도 있었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써보았어요.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